미술식탁 애청자 여러분,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이 어느 날 우리 집 밥상에 올라온다면 밥 먹으면서 하는 가벼운 얘기처럼 흥미롭고 재미있게 미술을 다루겠습니다. 밥 먹듯 쉬운 미술, 오늘의 미술식탁 주제는 빨리 소화시키는 서양 미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게 이야기해주는 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 호기심에 비해 아는 것이 적어 미술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브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을 수놓는 작가 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이 어려운 미알못 일반인 양영건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작품은 네이버 카페와 인스타에 시간별로 정리되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미술 식탁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 권쌤이랑 사브레님이 같이 빨리 소화시키는 서양 미술사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대별로 끊어서 서양 미술사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사브레님이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해 주시면 권쌤이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을 이야기하듯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술 팟캐스트인데 이런 거 한 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그냥 쉬운 질문인데요. 준비를 했어요. 각자 좋아하는 화가나 미술사조를 그냥 하나씩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연구님. 네,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좋아하는 화가는 카라바조입니다. 네. 카라바조가 어떤 미술사조에 속하죠? 네, 바로크 미술입니다. 제가 바로크를 좋아하고 있었네요. 네. 오늘 알았네요. 네, 저 왕자는 모네 좋아해요. 모네. 네,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모네 작품 좋아합니다. 맞아요. 모네 작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사브레는 서양에서는 샤갈이라는 화가를 이상하게 뭐 딱히 이유는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었어요. 샤갈의 그림 속 등장인물이나 뭐 소재 이런 것들이 행복해 보이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줘서 샤갈을 좀 좋아했었고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좀 좋아하기 시작한 건데 한국의 단색 화가들 뭐 윤영근, 뭐 배경수 이런 화가 선생님들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권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화가가 없어요. 진짜요? 충격 발언. 네, 없어요? 딱히 좋아하는 화가도 없고 미술 사조도 없어요. 그냥 두루두루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루두루 좋아한다? 네네.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게요. 좀 당황스러운데. 말문이 웃긴 생각 왕자님 뭔가요? 권쌤님은 미술사조나 화가님은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대립미술관은 사랑하시는. 내일 맞다. 갈 예정입니다. 역시. 진짜요? 네. 대단하시네요. 대립미술관 관련된 이야기는 2주 전인가요? 네. 산책하듯 가신다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술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미술사조를 저는 여행에 비유해서 쉽게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패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주세요. 자, 본인이 여행을 갈 때 계획적으로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가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저 권쌤은 되게 계획적으로 가요. 그래서 만약에 3박 4일을 간다 하면 시간대별로 끊어서 2시간 정도 뭐하고 2시간 정도 뭐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 체계적으로 동선이랑 시간을 짜는 편입니다. 계획적이에요. 그러면 혹시 사보레님은 어떻게 가는 편이세요? 저는 약간 반반인데요. 네. 가기 전에 짜긴 짜는데 만약에 뭐 3일을 간다 그럼 첫째 날은 어디 가고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해야지. 둘째 날은 어디 가고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해야지. 이런 식이어서 저는 약간 반반. 아무거나 해야지가 계획인 거네요. 네, 즉흥 그냥 가서 아닌가요? 뭐 아무거나 해야지는 즉흥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잘 자던지 뭐 마사지를 받던지 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저 왕자는 계획의 즉흥이 살짝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살짝만 가미되나요? 네, 엄청 계획적인데
즉흥적으로 빼고 싶은 걸 빼요. 가기 싫다. 근데 플러스는 하지 않는. 괜찮다. 그럼 연고님은요? 저도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네, 역시나 거의 예상대로. 예상 적중. 시간대별로 어디를 갈지가 일단 정리해서 가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가서 막 힘들면 몇 개 포기하더라도 맞아요. 계획적으로 갑니다. 네, 이거를 제가 물어본 이유는요. 미술사조와 여행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자, 여행을 가실 때 계획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화풍으로 나눠볼 수 있고, 여행을 가실 때 즉흥적으로 가신다 하면은 약간 감성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미술사조도 이성과 감성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성적인 화풍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성적인 거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고 계획을 다 세워서 어떤 고전적인 아름다움, 미를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네. 얼굴은 이렇게 그려야지, 재료 이거 써야지 이런 거를 다 계획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료 같은 걸 계획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화면에 배치하고 구도를 짜고 어떤 색채를 쓰면 화면 안에서 아름답게 보이겠다라는 어떤 조형 요소 같은 것을 최대한 보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계획하고 그리는 것을 이성적인 화풍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즉흥적인 화풍은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나 감정을 즉흥적으로 마구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감정을 위주로 한 것을 감성적인 화풍이라고 해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작품에서 이런 이성적이랑 감성적인 화풍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성적인 화풍은 형태는 되게 정확해요. 정확하고 색깔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색깔, 눈으로 보이는 색깔, 그리고 그 고유 색깔, 예를 들어서 얼굴이면 뭐 우리나라는 뭐 살구색을 쓴다, 이런 살색 같은 거, 그런 거를 쓰는 거를 얘기를 하고 되게 붓터치가 없이 굉장히 매끄러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도는 되게 그림 안에서 안정적이고 굉장히 조용해 보이는 정적인 구도, 삼각형 구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감성적인 화풍은 형태가 불명료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색깔도 그냥 내 맘대로 써요. 고유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얼굴이면은 그냥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완전 바꿔버리는 거죠. 마치 야수파, 네. 마티스의 그림처럼요. 그리고 붓질도 굉장히 격렬해서 붓터치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구도도 굉장히 역동적인 뭐 사선이라든지 대각선 구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성적인 화풍 그리고 감성적인 화풍으로 나눠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약간 주의하실 게 어떤 건 딱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한 그림에는 이성과 감성이 같이 들어있는 게 많고 그림도 좀 상대적이고 어떤 걸 뭐 못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부라님이 미술사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아주 고대로 넘어가서 그리스 로마 미술을 거쳐 중세, 근세, 근대 그리고 완전 뒤까지 한번 빨리 소화를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을 거쳐서 중세로 오게 됩니다. 중세는 좀 빨리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빨리 넘겨봤습니다. 네. 그리스 로마 미술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작품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설명이 아마 나올 거예요. 중세 미술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독교 미술입니다. 기독교 미술이라는 건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짙다는 소리겠죠. 네. 그럼 왜 기독교가 강해졌을까요? 왜 기독교 미술이라는 타이틀이 중세 때 붙었을까요? 중세 시대는 그 봉건 시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주들이 그 아래에 있는 우리 무지렁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통치하기 좋은 수단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너네 내 밑에서 일 잘하고 씨앗 열심히 잘 뿌리고 내 곡식 잘 만들어내면은 너네 나중에 천국에 가. 이런 식으로 그냥 쓰기 좋은 게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제 대표적이었던 종교인 기독교를
믿게 했고 그런 걸 이제 믿게 하기 쉬운 게 이제 뭐 글을 그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이런 기독교가 강해진 거는 이제 기독교가 강해지면서 방금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통치가 쉬워진 면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기독교가 강해졌던 거는 그 당시에 다른 이교도들을 기독교가 제압을 했기 때문에 얘만 이제 1위로 올라오게 된 건데요. 중세 초기에는 혼란한 시기여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을 텐데 중기로 넘어오면서 중세 중기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안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적인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우리 거 이런 식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것들은 탄압하자 이런 교회가 등장하면서 후에 우리가 좀 이름은 들어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십자군 전쟁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들이 성지를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감행했던 원정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기독교가 강해지면서 기독교 미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술 분야의 회화나 건축, 조각이 모두 기독교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적인 현실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신중심의 성서의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술가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재능 중에 하나가 뭘까요? 관찰력, 또 색감, 창의력. 맞아요. 번뜩이는 창의력 이런 건데 이런 성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창조성 같은 거는 당연히 무시가 됐죠. 그래서 이 중세를 미술의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창의력이 오히려. 없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중세 미술을 조금 나눠서 권쌤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사부래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중세에는 신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많이 없었어요. 조각이나 회화로 많이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려버리면 실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금지라고 해서 신정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회화나 조각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유로도 중세가 미술의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중세의 대표적인 화가 지오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토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나온 사람인데요. 지오토의 대표적인 작품 그리스도를 에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프레스코인데 그림을 보시면 하늘 위에는 천사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누워있는 예수를 여러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옆모습이나 가려진 모습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세의 쇠퇴한 미술이 지오토로부터 부활을 했다라고 평가될 정도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세 때 미술의 암흑기여서 이제 창조성이 결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오토라는 화가가 등장하면서 이제 다시 슬금슬금 인간의 감정들이 그 회화 안에서 표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오토로부터 중세의 그 쇠퇴를 끊어냈다라는 평가가 생겨난 것이죠. 방금 권선생님께서 이제 이 지오토의 작품이 프레스코화라고 하셨는데 프레스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 1화에서 프레스코를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살짝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실까요, 권쌤이? 네, 프레스코는 먼저 벽에다가 석회수를 발라요. 그래서 석회수를 먼저 싹 바른 다음에 그 석회수가 마르기 전에 알료를 그 석회수 위에다가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알료가 뭐예요? 알료도 1화 때 나왔던 건데 가루. 색을 내는. 네, 색을 내는 가루인데 물감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광물에서 채취한다든지 그 색 가루를 알료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오토 디 본도네를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르네상스의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자, 르네상스란 14세기에서 16세기에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문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르네상스란 말의
뜻을 좀 풀이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재생과 부활은 우리가 좀 빨리 거쳐왔던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재생, 부활시키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를 끊어내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앞에 봤던 중세, 신중심의 미술과는 반대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토에서부터 드러났지만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얼굴 표정, 육체의 아름다움,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자 한 것이죠. 르네상스는 이제 여러 유럽의 나라 중에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을까요? 이탈리아요. 바로 정답이 나오셨어요. 다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유가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리상의 이점이에요. 이탈리아가 이제 이슬람 및 동로마 문화권과 서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상업이 점차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근데 상업이 발달하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머니가 있겠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들의 졸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졸부들의 특징이 약간 과시하고 싶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술이 조금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술 분야의 여러 대가들, 이제부터 나오게 될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여러 대가들이 이탈리아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가문이 예술가들을 집중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해요. 영건님 뭔가 표정이 하는 이 표정. 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보티첼리 봄? 인가 그거 그리게 한 애들. 맞아요. 무슨 가문인지까지 생각해내면 진짜 대박일 텐데. 세 글자인데.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로코코 가문? 무슨 가문 있었는데? 맞아요. 방금 영건님이 너무 잘 딱 기억을 해주셨는데 보티첼리를 비롯한 여러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로렌초 데 메디치가 있었던 메디치 가문입니다. 맞다. 메디치. 메디치 가문은 14세기 초부터 피렌체라는 이탈리아 지방을 통치한 부유한 가문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가들을 두루두루 후원했죠. 그래서 첫 번째 지리적 이점, 두 번째 예술 분야 대가들, 천재들의 등장, 세 번째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이탈리아에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 르네상스의 화가들과 작품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르네상스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의 르네상스랑 겹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혹시 언제일지 추측, 조선이에요. 조선의 언제? 조선이에요? 네. 저 방금 마음속으로 통일신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통일신라요? 너무 멀리 가셨어요. 고려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구려를 계승해서. 조선에 이제 왕들 이름 대충 몇 개 아시잖아요. 네. 이제 그 왕들의 이름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찾기 편하실 듯. 정답. 정조? 저도 영정조. 네. 영조정조. 영정조 시대. 역시 바로 나옵니다. 답이에요? 오늘 답 너무 금방 맞추는데 저희. 저희를 너무 얕보신 거 아닌가요? 어렵게 하겠어 이제. 큰일 났다. 영정조식이 맞아요. 이제 이때는 이제 조선 사회로 보면 조선 후기로 들어가는데요. 왜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냐면 네. 이거 그냥 네이버에 조선 르네상스라고 치셔도 영정조식이라고 오, 바로 진짜요? 나와요. 네. 살기가 좋았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약간 붕당 정치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좋게 바꾸기 위한 탕평책 실시라든지 뭐 실학의 융성 이런 것들로 나라가 조금씩 살기가 편해져요. 백성들이. 네. 이런 개혁적인 정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나라가 안정되면 무조건 문예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조선만의 독자적인 화풍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진경산수와 민화, 풍속화 이런 우리나라만의 조선 스타일의 예술이 발전을 하게 된답니다. 이화 때 언급됐던 김홍도와 신윤복도 이 시대 조선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르네상스와 우리나라의 르네상스 시기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아까 영건님이 언급해주신 보티첼리라는 화가부터 한번 건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살펴볼 작품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먼저 가운데 조개 위에 비너스가 이렇게 서 있고 우리 시점으로 봤을 때 비너스의 왼쪽에는 제피로스라고 하는 서풍의 신이에요. 바람의 신 제피로스. 그리고 그 제피로스를 안고 있는 꽃의 여신 플로라가 있어요. 그리고 비너스의 오른쪽에는 계절의 신 호라이가 있습니다.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 얽힌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라노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은 부부였는데 우라노스가 자기 자식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연달아서 죽였기 때문에 부인인 가이아가 이를 굉장히 분노를 했죠. 그래서 아들인 크로노스한테 시켜서 아빠를 거세해라. 라고 해서 그 크로노스는 실제로 이 우라노스 아빠죠. 아빠의 성기를 이렇게 잘라내게 됩니다. 낫으로 잘라내요. 근데 맞아요. 이거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거세를 한과 동시에 우라노스가 잘린 부분에서 네네 네, 잘린 피가- 부분에서 피라고도 하고 정액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게 바다로 떨어져서 거품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 거품을 타고 온 게 비너스예요. 그래서 이 비너스의 탄생인 거죠.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폭풍 성장해서 아니 거품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거품이었는데. 부분에서 아름다움의 여신이 진짜 나왔네요. 대단하네요. 비 여신이 거기서 나올 줄이야. 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서풍의 신인 제피로스가 보면은 얼굴이 되게 빵빵하죠. 그래서 네. 후 하고 서풍을 불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불면서 바다 쪽에서 육지로 이렇게 비너스를 몰고 오게 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제피로스 옆에 플로라는 꽃의 여신이기 때문에 옆에 보면 꽃이 막 흩날리고 있죠. 네. 그리고 비너스 오른쪽에 보면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망토를 이렇게 비너스에게 급하게 덮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개 위에 누드로 서 있는 이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인가요? 네, 비너스랑 아프로디테랑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르네상스 전성기로 넘어가서 3대 거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3대 거장 혹시 가장 유명한 르네상스 화가 누군지 아실까요? 다빈치죠. 네, 다빈치 또. 미켈란. 네, 맞아요.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미켈란 씨. 네, 또 한 명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파엘로.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처음 르네상스의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3대 거장인데 대부분 라파엘로를 진짜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다빈치랑 인기가 별로 미켈란젤로가 너무 다빈치랑 유명하다 보니까 미켈란젤로는 그런 것 들어봤는데. 같아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렇게 3명입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해드릴 작품은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네. 카페에 제가 올려드릴 그림을 보면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가 있고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아래에다가 제가 이름을 다 써놨어요. 네. 맨 왼쪽부터 보면 바르톨로메오, 큰 야곱, 안드레아, 베드로, 유다, 요한, 가운데 예수, 그 옆에 도마, 작은 야곱, 필립보, 마테오, 다데오, 성시몬 이렇게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큰 야곱이랑 작은 야곱이랑 약간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왼쪽에 있는 사람을 큰 야곱,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작은 야곱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최후의 만찬 작품은 어디에 그려졌냐면 성당이에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여기 성당 식당의 벽화로 그려지게 됩니다. 재료는 프레스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프레스코가 수성이죠. 석회수 위에다가 네. 알료로 그린다고 했는데 네. 자, 식당에다가 수성으로 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지워질 것 같아. 네, 물기, 습기 때문에 약간 지워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방습을 위해서 그 위에다가 기름으로 조금 덧그렸다고 해요. 근데 수성이 유성을 만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다빈치는 템페라로 그 위에다가 또 다시 덧칠을 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 최후의 만찬 장면은 네. 성경 속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네.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12사도들은 그게 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2제자들이 네. 3명씩 4개의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쵸? 네. 네네네. 그래서 12제자를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한 명 한 명의 사도들의 성격이랑 제스처가 이 그림에 다 나타나요. 예수 바로 왼쪽에 있는 무리예요. 베드라, 유다, 요한 무리. 네. 그래서 베드로는 성미가 급했대요. 그래서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렇게 밀치면서 달려가면서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림이고 그 앞에 유다는 약간 분리되진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조금 고립되어 보이죠. 네. 네, 여기서 예수를 배신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이렇게 먼저 네. 스포를 해버리시면 어떡하나요? 다 아는 건 줄 다 알아요. 아는 거예요? 저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요? 저 베드로랑 유다는 뭔가 이름 많이 약간 들어봤어요. 베드로의 지금 그림을 보시면 베드로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여가지고 되게 뭔가 나쁘게 음흉해 생겼어요. 보여서 베드로구나 이랬는데 유다였군요. 네, 유다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 무리는 안드레아가 되게 놀라죠. 네. 놀라면서 10손가락을 다 펴고 있어요. 네.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손을 다 펴고 있고 그 왼쪽에 있는 큰 야곱과 바르톨로메오가 안드레와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야곱이 그리고 베드로한테 뭔가 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꼭. 오 맞아요. 그러네요. 손이 딱 사이즈가 큰 야곱이 베드로를 네.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는 걸까?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못된 애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유다가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 오른쪽에 있는 그 세 번째 무리. 작은 야곱이 굉장히 공포에 질린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초록색, 네네네. 연두색. 네네. 그러네요. 네, 두 팔을 벌리고 있고 도마와 필리포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난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전 이게 도마랑 필리포가 달려드는 걸 작은 야곱이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보여. 수도 있겠다. 네. 아. 너무 심하게 막 나 아니라고 이러니까 꼭 저지하는 진정해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네. 막는 전 거. 약간 도마가 손가락을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아. 리슨 아. 내 얘기 들어. 약간 래퍼처럼 그런 아. 느낌. 진짜. 힙합이네요. 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무리 마테오, 다데오, 시몬은 이 상황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하지만 네. 냉정을 굉장히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렇게 분주한 다른 12제자와는 다르게 예수는 한 가운데서 굉장히 침착해 보이죠. 네, 너무 평온한데요. 네, 혼자. 평온하고 이 침착하면서도 이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르네상스 전성기 작품으로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가져온 이유는 르네상스의 화풍의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르네상스에는 원근법이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의 머리를 정점으로 1.2시 원근법이 적용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그러면 이전에 르네상스 이전에는 원근법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림에서. 네,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없었는데 네. 르네상스에 와서 원근법을 맨 처음에 브루넬레스키 아시죠? 건축가, 르네상스 건축가인데 네. 네,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을 발견을 했어요. 처음 발견을 한 게 브루넬레스키였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정립을 한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그래서 요 1.2시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는 좋은 작품이고요. 또한 예수의 머리를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재미있는 게 제가 네. 책에서 봤는데요. 네. 이 지금 굉장히 원근법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근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 이후에는 원근법을 사용해서 작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근법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을 하나 딱 그리고 나서는 네. 원근법을 좀 사용을 잘 안 한 거죠. 근데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원근법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쵸. 앞에 있는 거를 좀 크게 그리고 앞에 있는 멀리 건 크게 있는 보이니까 건 크게 그리고.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도 생각해 보시면 네. 원근법이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면에 엄청나게 큰 여자의 얼굴이 있고 뒤에 배경이 있긴 있는데 배경으로 시선이 잘 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강한 원근법의 법칙이 드러나는 작품은 저희가 방금 본 최후의 만찬 외에는 딱히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어디서 그 글을 본 것 같아요. 예수 왼쪽에 요한이 있잖아요. 네. 이게 요한인지 마리아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했었어요.
아, 마리아같이 생겼다. 저 네. 근데 이거 너무 아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여자 아니야? 왜냐면 저희 어. 1화 때 블루에서 네. 그 청선시 할 때 네. 파랑색 옷을 입힌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성모 마리아를 파랑색 옷을 입혀서 뭐 표현을 많이 했다고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함, 왜냐면 다빈치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요한인지 아니면 마리아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왕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맞다. 전 왕자입니다. 네. 네, 이렇게 르네상스 전성기 작품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미술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때 이성과 감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르네상스 작품은 이성일까요? 감성일까요? 정답, 이성 이성.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왜 이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왕자님? 일단 사람의 형체가 확실해서요. 오, 네, 맞아요. 사람의 형태, 그리고 사람의 형태가 확실하고 정확하죠. 네. 그리고 사람을 그릴 때 색채를 고유색을 썼죠. 색을 뭐 얼굴을 파란색으로 바꾸지도 않고. 그리고 구도를 보면은 굉장히 정적이죠. 네. 이렇게 정적이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이성적인 화풍의 대표 미술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르네상스였고 다음 17, 18세기 바로크 미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바로크 미술의 시대적 배경을 다브레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크라는 말의 뜻을 풀어보자면 불규칙한, 고르지 않은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바로크 시대 미술이 이렇게 불규칙하고 고르지 않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술가 자신의 감정 등을 보다 그 전보다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이 바로크 미술을 볼 때는 그냥 극적인 드라마를 한 편 본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바로크 미술의 흐름은 가톨릭을 국교로 한 유럽에 서서히 퍼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 그런 가톨릭을 국교로 한 유럽에 퍼졌냐면 종교적인 어떤 주제나 신화적인 주제들을 극적인 드라마처럼 화려하고 이제 눈길을 끌게 표현함으로써 현실에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조금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영건님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던 카라바조가 네. 바로 이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카라바조는 빛의 강한 대조를 사용한 화가예요. 맞나요, 영건님? 네, 맞습니다. 키아로스크로. 키아로스쿠로. 키아로스크로. 네, 이게 키아로스쿠로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빛의 강한 대조, 극명한 대비 이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카라바조는 사실성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방금 말씀드렸을 때 카톨릭 국교를 한 유럽의 바로크 미술이 퍼졌다고 했었는데 그럼 당연히 종교적인 주제나 신화적인 주제들을 그리게 했었겠죠. 네. 근데 카라바조는 그래도 난 사실성이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성모 마리아라는 신성한 인물에 가난함을 부여해서 그리기도 하고 약간 신성하고 조심스러운 내용을 굉장히 편안하고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은 교회로부터 좀 거부당하기도 해요. 그러면 화가는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이렇게 거부당하면은 돈을 못 벌고 결국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어떻게 이 그림이 유행할 수가 있었나요? 어디선가 원했으니까 많이 퍼지게 된 거 아닐까요? 후대에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 그쵸. 당시에는 진짜 비판을 그럴 수 있겠네.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뭐 이런 그림의 내용이 비판을 받았겠지만 그림 자체는 너무 잘 네, 그렸을 굉장히 거예요. 역동적이라서 저는 확실히 바로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네요. 눈길을 사로잡죠. 네. 근데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 개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얘기를 들어도 영건님이 과연 좋아하실지. 왜요? 카라바조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는 사고뭉치였는데 그래서 감옥도 여러 번 가게 됩니다. 근데 탈옥도 여러 번 해요. 능력자네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아, 진짜요? 살인자였나요? 예, 한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남자를 죽였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교황에게 사명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을 이제 어떤 그림 하나를 들고 교황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좀 무마시켜 보려고 하던 중에 도망가던 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뭐 말라리아로 사망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카라바조의 나이가 38세였습니다. 너무 젊다. 네. 어떠신가요, 영건님? 그래도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이 좋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카라바조라는 바로크의 화가를 먼저 봤고요. 루벤스라는 다른 화가에 대해서 권쌤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루벤스의 레우키포스 딸의 약탈입니다. 레우키포스 딸의 납치라고도 하는 이 작품은 1617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보시면 말이 두 마리가 있고 남자가 둘, 여자가 둘 있어요. 이 남자 둘은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두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딸은 레우키포스의 두 딸인데요. 이름은 힐라이라 그리고 포이베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두 아들이 이 두 딸, 레우키포스의 두 딸을 납치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말은 놀라서 두 앞발을 들고 뛰어오르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여자는 말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양팔로 그 두 딸을 한꺼번에 납치를 하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 왼쪽에 있는 이 님프 요정은 누구일까요? 큐피드인가요? 네, 맞아요. 큐피드예요. 커지기 전에 큐피드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딱 봤을 때 구도를 한번 여쭈고 싶어요. 구도가 어떤 구도가 나올까요? 구도 딱히 떠오르진 없는 것 않고 구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죠. 네, 그냥 어지러운. 애매모호해요. 네.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것도 같고. 네. 하지만 약간 실눈을 뜨고 멀리서 보시면은 네. 억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도를 보실 때는 네. 실눈을 뜨고 멀리서 보시면은 이게 네. 약간 보입니다. 희미하게. 그러면 답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X잖아요. 정답 네. 다이아몬드 구조. 지금 왕자님이 맞히셨어요. 네, X요? X자 이게? 구도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X자 구도라는 것은 대문자 X 있죠. 그냥 네. X를 선으로 그릴 수 있으면은 X자 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아니에요.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아니 이거를 진짜 이렇게 실눈을 네. 뜨고 보면은 가운데 있는 두 여자가 살색이 X자로 이렇게 교차해서 보이죠. 약간 완전 X가 진짜 아니라 억지다. 수학책 X 같아요. 수학책 X. 네, 그 필기체 X랑 네. 비슷하긴 한데 네, 약간 X자 구도로도 볼 수 있고 아까 영권님이 말했던 애매한 구도도 맞아요. 애매한 구도. 그리고 신기한 게 이 인물들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왼쪽 큐피드부터. 네. 큐피드의 오른쪽에 말이 있죠. 네. 말의 시선 오른쪽 따라가면 아들, 아들이요. 따라가면 딸, 아, 또 점점 따라가서 아래로 이렇게 원형이 그려져요. 그래서 원형의 구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 저만 이해 못했나요?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시선을 이렇게 어렵습니다. 따라가면서 네. 자세가 점점 꼬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맨 아래 가운데 보면은 네. 이렇게 붉은색 옷 같은 게 있죠. 네. 네. 천 같은 거 네. 이렇게 따라가면 네. 큐피트의 시선에서부터 네. 맨 아래 가운데 있는 붉은색 옥자락을 따라가면 이렇게 원형이 그려져요. 네. 진짜 그렇다고 너무 합니다. 어려워요. 네, 너무 그렇다고 어려워요. 합니다. 네. 그래서 X자 구도, 원형 구도, 네. 애매한 구도 다 맞아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네. 바로크 화풍이 아까 보면 감성적인 화풍 있죠. 네.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래서 감성적인 화풍은 애매한 구도 그리고 X자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크 화풍이 감성적인 화풍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도를 못 찾는 사람은 이게 감성인지 이성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겠네요. 구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하면 감성에 아마 조금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색채도 보면은 굉장히 약간 되게 타오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타오르는 것 같고 이거에 공감을 하신다고요? 타오르는 것 같긴 해요. 뭐가. 이게 애매하다 싶으시면 잘 네.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까 최후의 만찬 있죠. 네. 르네상스 최후의 만찬을 바로 옆에다가 놓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불에는 네. 사실 이 여자 밑에 있는 여자 몸을 봤을 때 네. 남자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육질이라서요? 근육이. 그래서 뭔가 등 근육이 약간 이런 몸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되게 생동감 있게 맞아요. 진짜 접힌 것
그러니까 아름답게만 한 게 아니라 약간 접힌 거 그대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약간 뭔가 형식에서 조금 벗어난 거 아닌가 싶은 밑에 생각도 들어요. 여자분 목이 꺾인 것 같아요. 진짜 꺾 진짜 목에 다- 지날 듯. 네, 많이 아프시겠는데요? 네. 그래서 루벤스는 바로크의 대표 화가로서 밝게 타오르는 색채, 타오르는 듯한 색채, 그리고 여자의 육체를 밝고 풍만하게 그렸습니다. 보시면 이 작품에 붓터치가 그대로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성적인 화풍이었던 르네상스와는 조금 반대되는 화풍을 갖고 있습니다. 루벤스가 색채를 되게 잘 썼는데요. 이 때문에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붓 중에 붓 아, 네, 네, 네. 수채화 붓 중에 루벤스라는 상호. 지금 뭐를 눈치채셨다는 건지 저도 같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붓 브랜드 상호예요. 상호 아, 명칭인데 네. 붓 루벤스 브랜드? 네 루벤스 거 비싼가요? 루벤스 붓이 있어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좋은 그 붓은 아니다. 그림 관련된 재료들이 네. 이런 서양 화가 이름을 딴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다른 예를 맞아요. 들면 뭐 미켈란젤로 붓 더 좋은 붓이고. 뭐 아니면 스케치북인데 뭐 렘브란트라고 써 있고 맞아요. 그런 아. 경우도 있고요. 렘브란트 파스텔도 있어요. 맞아요. 렘브란트 파스텔. 네, 렘브란트 상호. 이거 루벤스 붓 네, 이렇게. 네. 네. 재밌네요. 네. 네, 지금까지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로코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코코 미술은 바로크와 살짝 반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로코코를 약간 분위기로 이야기하자면 행복, 향락, 관능 중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키워드만 들으면 되게 행복하고 좋은 미술일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약간 너무 향락적인가?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로코코 미술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면 일단 바로크로 잠시 넘어가서 17세기, 18세기 바로크 때와 마찬가지로 로코코 때도 미술의 후원자는 교회와 왕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라고 하는 지배 계급이 이때 생성이 되게 됐는데요. 이 계급은 어떻게 생성이 되게 되냐면 어떤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부를 축적한 계층들이죠. 우리가 왜 부르주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네. 그런 계층이에요. 근데 부르주아들처럼 이렇게 돈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나도 좀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살롱이라고 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화가 발달합니다. 또 이제 자기들의 계급의 힘이 좀 있다 보니까 종교와 왕의 권위에도 실증을 내게 되죠. 로코코 미술의 한 작품과 작가를 볼 텐데요. 프라고나르의 그네라는 작품입니다. 네, 권쌤. 네, 제가 프라고나르의 그네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패널분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 이 그네는 혹시 어떤 장면을 그린 걸까요? 그네요. 네.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서 네. 저는 그냥 신화의 한 장면을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왕자님은요? 저는 좀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기는 했었어요. 네. 고화질로. 네. 그런데 약간 외설적인 느낌이 풍기기는 하더라고요. 오, 왜요? 이게요? 이 아래에 되게 평화로워 왼쪽 보이는데? 아래에 남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자가 그네를 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아래에 있으면 뭘 보겠다는 거겠어요. 속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부 다 되게 고풍스러운 상위층의 옷을 입고 있어서 네. 맞아. 약간 돌려가기 그림?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바로크는 바로크 거의 헐벗고 있는데 그건 신화라서 그냥 그런데 이건 실제 있는 이거 실제. 계층을 비난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여기 인물 한 명 더 있어요. 뒤에 보이는데요 한 명? 그쵸? 네, 네. 귀신같이 숨어있는 분. 자세히 보세요. 오. 여러분 확대해서. 확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네. 상상도 못해요. 그럼 권쌤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고나르의 그네 그림을 확대해 보시면 가운데에 먼저 제일 크게 여자가 있죠. 여자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옷이 굉장히 화려하죠. 네. 핑크색 옷을 입고 있고 뭐 어깨뽕도 있고 네, 모자도 쓰고. 모자도 네, 쓰고. 모자도 쓰고 귀족인데. 레이스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귀족인 걸로 암시가 되죠. 그래서 귀족 여인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다리를 높게 치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애인이죠. 이 여인의 애인인데 애인이에요? 네, 애인이에요. 그래서 왕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옷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나와요. 오른쪽 아래 구석정이에 보시면 네.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 하인이에요. 하인 맞아요? 네, 하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인이랑 남자친구랑 구분이 안 가는데요? 그런가요? 네, 옷이 비슷한데요? 근데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 끈이 보이죠. 네, 자세히 고화질로 보시면은 끈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 끝에 가운데 보면 무슨 천사 같은 게 뭐 잘려 있어요. 천사 조각상. 네네네네. 천사 조각상이 있고 여인의 엉덩이 뒤에 보면 아기 조각상이 있어요. 이거 무슨 숨은 그림 찾기인가요? 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거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 두 조각상이 남녀의 연애 장면을 쳐다보고 있죠. 네네. 그리고 한 가지 숨은 그림 찾기가 더 있는데요. 네. 여기 신발 하나 찾아주세요. 날아가는 거요? 네, 날아가는 신발. 저 이거 나비인 줄 알았어요, 처음. 뭔가 했네요, 여기. 네, 이게 소녀의 왼쪽 신발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높게 쳐들었기 때문에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날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났네요. 네, 신났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근의 작품은 로코코의 감성을 제대로 담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족적이고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우아하죠. 바로크는 남성적인 미술로 대표가 되고요. 로코코는 반대로 여성적인 미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이나요? 보입니다.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게 딱 보이네요. 네, 영호님을 설득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네요. 이거는 인정. 네. 저 여기서 한 개 알려드리고 싶은 거 있었어요. 네. 네. 이 시대 18세기 19세기 시대 때 여성의 신발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성의 신발이요? 설마 지위? 아니요. 아니구나. 이게 외설적인 그림이라는 거에 더 덧대지는 게 약간 여성의 성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이요? 맞아요. 네. 왜요? 되게 고유적으로 그냥 그렇게 왜냐고요? 의미를 포함했대요. 그리고 곧게 네. 다리를 뻗고 있잖아요. 네. 아까 쳐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남성의 성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야한 의미더라고요. 네. 좀 이해가 된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침 드리려고 했는데 신발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해서 지금 이 장면이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억지. 아니 왜 시대적 배경이랑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이거 보고 이 그림 보고 진짜 야하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했겠네요. 얼굴을 붉혔을걸요. 깜짝 그리고 놀라서. 제가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주워 들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 누워 있는 남자 애인 네. 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누가 남작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주문을 했대요. 네. 근데 주문을 할 때 내 얼굴이 그네를 타고 있는 여자의 다리와 같은 높이에 오게 할 것이라는 요구 사항을 덧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 남자의 얼굴하고 여자의 다리가 이제 내려놓은 다리가 비슷한 있네요. 위치에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이 주문에 따라서 그려야지만 더 외설적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로코코 시대의 딱 특징을 보여주는 알고 보니까 정말 야한 그림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네요. 시대에 보면은 전혀 야하지 않은데. 너무 예쁜 그림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너무 예쁜 보면 그림인데 사실. 그 우유팩에도 그려질 것 같은. 맞아요. 저 이 그런 그림을 네. 저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왕국 1에 이 그림 잠깐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엘사 동생이 이렇게 소파 띄고 뛰어다닐 맞아요. 때 거의 초반부에 그런 야한 그림이 네. 그런 네. 어린이 동화에 안나 그림이 안나가 뛰어다니거든요. 맞아요. 자기 뭐 언니 그 왕 어린 될 안나. 때. 노래하면서 막 아니 어린 안나 말고 다큰 안나가 다큰 안나가 언니 그 왕이 되는 그 무슨 식을 올리기 전에 네. 신난 거예요. 어. 그래서 소파에서 뛰어다니는 그 뛰어 올랐을 때 장면과 그네 속 이 여성의 그 자세가 살짝 똑같아요. 겹쳐지면서. 네. 근데 이거 되게 모르고 한 거 관찰력이 아닐까? 되게 그러게요. 좋으시다. 아니 그때도 그림이 예쁜 그림인데 맞아요. 알고 있었던 그림이어가지고 이렇게 딱 겹치는 거야. 이 여자 그네 타는 여자의 자세랑 안나의 자세가. 영화 보다가 갑자기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저도 이런 의미까지 몰랐어요. 신발이나 뭐 음. 여자의 뻗은 다리 이런 건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겨울왕국 어린이 몹쓸 애니메이션인데 어린이 그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로코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로코코도 마찬가지로 감성적인 화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적이고 섬세하고 우아한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심해지니까 비판을 받게 되죠. 퇴폐적이고 향락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18, 19세기 신고전주의가 다가오게 됩니다. 신고전주의는 사브레님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네, 신고전주의가 등장을 어떻게 했느냐. 방금 이제 말한 것처럼 로코코의 반발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19세기로 가면서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의 큰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특권층으로 유지되어 왔던 교회, 이 교회의 위주를 벗어나서 보다 일반 대중으로 그 권력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 대중사회로 점차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이들은 자신들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시인이다라고 자처하면서 약간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말들을 슬쩍슬쩍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미술사주 이름이 신고전주의인 게 고대, 고전으로 복귀하자라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약간 르네상스랑 그런 비슷한 신조를 가진 주의였던 거예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신고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이렇게 프랑스 혁명의 시대적 배경 첫 번째와 두 번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환되는 기술혁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미술사조들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다비드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작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의 대표적인 작품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그림을 보실 거예요. 네, 다비드는 루이 16세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나폴레옹 때의 궁정화가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호라티우스의 형제의 맹세는 1784년에 그려졌어요. 자,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이 작품은 그보다 5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죠. 그래서 다가올 프랑스 혁명에 대한 예고인 작품이다 라고도 불리면서 신고전주의의 신호탄이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작품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7세기에 두 도시국가의 전쟁이었어요. 로마와 알바라는 두 도시국가의 전쟁이었는데요. 네. 로마 국가에서는 호라티우스의 가문 3형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바 국가에서는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세 형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삼형제와 삼형제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된 운명인지 호라티우스 가문의 삼형제는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딸 한 명, 사비냐라는 여인과 결혼 관계에 있어요. 3형제 중 한 명이요. 네, 삼형제 중 한 명이 쿠리아티우스 가문의 딸 사비냐와 결혼을 해서 지금 여기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사비냐입니다. 애기 두 명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아기 두 명인가요? 네, 2명인데요. 머리가 2개예요. 아, 그렇군요. 쿠리아티우스의 삼형제 중 한 명은 호라티우스의 딸 카밀라와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서로 사돈 관계인데. 네네, 약간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죠. 그래서 어떤 가문이 이기든 이 딸들은 뭐 형제를 잃거나 남편을 잃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있는 세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절망스러워 보여요. 네네, 그래서 그 아기 둘을 안고 있는 사람이 사비냐, 결혼을 이미 한 사비냐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 두건 같은 걸 두른 사람이 약혼을 하기로 한 카밀라입니다. 아직 그 쿠리아티우스 가문으로 가기 전에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장면은 호라티우스 형제, 삼형제가 가운데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칼 세 자루를 건네받는 그 출정식의 모습을 그린 거죠. 결국 승리는 로마 국가, 즉 호라티우스의 삼형제가 하게 됩니다. 네, 호라티우스의 삼형제 중 두 명은 죽고 한 명만이 살아남아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호라티우스 형제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 국가였던 쿠리아티우스 가문은 삼형제가 다 죽어요. 다 죽었으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파란 두거 쓴 카밀라는 약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랑이 죽은 거죠. 예비 신랑이 죽었죠. 네. 슬퍼서 울고 있죠. 그래서 울게 됩니다. 근데 그 남은 호라티우스의 형제는 누이 카밀라를 죽여버려요. 왜요? 왜요? 우리 네. 승리를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감정보다 전쟁, 중요하다. 네, 대의가 중요한 거죠. 애국심, 충성심이 중요한데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울고 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가운데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칭찬해요. 잘 죽였다고? 네,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하고 그 단호함에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와. 약간 개인 중심보다는 국가 네. 중심을 네, 더 중요시했네요. 네, 연고님 진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여자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3명의 여자보다 네. 이 가운데 있는 남자 4명을 되게 크게 해서 집중시켰잖아요. 네.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충성심과 애국심이 더 강조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주제고 대표적인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네. 이 신고전주의가 르네상스, 뭐 고대 그리스 로마를 이렇게 계승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르네상스 그림처럼 저는 이 그림 보자마자 어디를 확대했냐면 이 왕이랑 첫 번째 맨 앞쪽에 나와 있는 아들의 이 종아리 부분을 확대해서 봤는데 종아리. 아니, 너무 이게 근육이랑 뭐 핏줄이라 하나요? 전 사실 이런 거를 아들 중에 첫 번째 빨간 색깔 오. 갑옷을 입은 아들 등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이 옷으로도 옷 뒤로도 비춰져요. 고화질로 보시면 저희가 카페에 올려드리는 그 사진으로 보시면 근육 표현이 정말 미쳤네요. 이게 마치 약간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 작품을 연상시키는 듯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뭔가 이렇게 몸에 근육 그럴 것 표현이 너무 같아요. 잘 돼 있는 거. 네. 최후의 심판에 있는 그런 근육. 최후의 심판은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신고전주의가 고대의 정신을 가져오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원전 7세기를 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 그림을 그린 시대조차 그 고대 시대를 그림을 그리네요. 네, 되게 정확하게 연구원님이 찝어주셨는데 신고전주의에는 주제 자체가 애국심이라든지 고대 신화 같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애국적이고 교훈적인 주제. 그래서 로코코에서는 이런 주제가 아니라 퇴폐적인 그런 문화, 연애 문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네. 그거에 반동해서 신고전주의가 이제 옛날로 돌아간 고전적인 주제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연구원님 예리하시네요. 실제로 다비드는 고대 건축물 있죠. 이 뒤에 보이는 게 로마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로마 건축물을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실제로 로마에 가서 고대 건축을 관찰을 합니다. 건축을 관찰을 하고 로마에서 이 그림을 다 완성해요. 근데 이 그 그림의 뒷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비드가 갑자기 싫어졌어요. 이런 걸 그리다니. 그래서 다비드가 정치적으로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정치의 밑에 있었던 화가예요. 궁정 화가다 보니까 아까 그 거기 정치 편세에 따라간 거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고 네.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신고전주의 배경으로는 철학이 계몽주의도 깔려 있습니다. 연구님 진짜 예리하시네요. 미알못이라는 이렇게 그거를 네. 바꾸셔야 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미잘못? 미잘못이요? 무슨 뜻인가요? 미알잘. 미알. 미자랄. 아무튼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 신고전주의 작품은 이성일까요, 감성일까요? 이성 같아요. 네, 완전한 이성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르네상스랑 조금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왕자님이랑 사부레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르네상스도 이성이고 그 이성을 받아서 신고전주의도 이성이라고 볼 수 있죠. 보면 되게 비례도 정확하고 네. 굉장히 반듯반듯하고 확대해서 보시면
붓질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엄청 매끄럽고 형태도 명확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19세기 낭만주의를 사브레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낭만주의는 그냥 바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고전주의가 이성이면 낭만주의는 감성이에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도 앞에 신고전주의랑 같은 배경으로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로 이제 이 도시들은 급속한 도시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뭔가 항상 급속하게 겪게 되면 부작용이 따라오죠. 뭐 비인간화라든지 기계적인 일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서서히 일상에서 벗어난 것 또는 뭐 이국적인 것, 초월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원하기 시작해요. 이런 거에 관심을 두자라고 하면서 낭만주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대두하게 되는데요. 이 낭만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낭만 하면 대학 생활이 낭만이죠. 캠퍼스 라이프 이런 거. 맞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데. 뭔가 편안한 삶. 편안한 그때는 삶. 걱정도 그런 거. 없고. 걱정 없는 삶. 오히려 저는 약간 낭만하면 네. 평소와 다른 삶을 사는 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자연님은 그럼 평소와 다른 삶이면 뭐 여행 평소가 얼마나 팍팍하시길래. 그렇죠. 매번 잠 작업 이러다가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되면 작업 하나를 내려놓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 삶이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근데 진짜 여행 가서 약간 노을 지는 거 보고 있으면 맞아요. 뭔가 낭만적이다. 네. 저는 저 사불에는 낭만이 약간 낭만 이퀄 로맨틱 약간 맞아요. 이런 인식이 저는 있어가지고 뭔가 뭐 연인이라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런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한 뭔가가 연출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 건쌤은 네. 시간 있을 때 진짜 시간 있을 때 할 게 없어서 시간이 남을 때 카페에 앉아서 창밖에 바라보는 거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여유가 있을 때, 다들 네. 여유가 있을 때를 뽑네요. 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낭만은 좀 약간 좀 감정이 편해질 때 아니면 좀 뭔가 몽글몽글 피어오를 때 이런 느낌들인데요. 과연 그림도 그랬을지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와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낭만주의 대표적인 화가는 제리코와 들라크루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작품은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이 그림 한 번씩 다 봤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1816년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프랑스가 세네갈을 식민지 삼기 위한 항해를 하다가 배가 난파되게 돼요. 그래서 몇 명은 살아남았지만 140여 명의 승객들과 선원들은 13일 동안 죽음과 질병 그리고 광기, 기아, 탈수,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체도 먹어야 하는 그런 식인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1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지옥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다 실화인 거죠? 네,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장면은 저기 멀리 수평선 뒤에 구조선을 발견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깃발 같은 천을 막 휘둘러요. 네. 네, 그래서 자기네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되게 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런 효과도 볼 수 있고 약간 노란빛으로 많이 그렸죠. 황토색, 네. 갈색 이런 색으로 단색조로 그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은 낭만주의의 선구작이라고도 하면서 1819년에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 중앙 약간 왼쪽에 보면은 한 남자가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그림을. 네. 한 남자가 오른쪽 손으로 턱을 괴고 있죠. 네네네. 쓰고 빨간 색깔 네네. 쓰고. 빨간 색깔 천을 둘러싸고 있는데 네. 요 사람 하면 사람이 왜 어떤 이래? 조각 같은 게 떠올리지 않으세요? 어떤 조각? 비슷한 조각. 생각하는 사람?
네, 맞아요. 오, 맞아요? 네. 오. 로댕이 요 인물 있죠. 턱을 괴고 있는 인물에서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는 오. 사람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약간 확대해서 보면 비슷하죠. 오. 네. 아, 그러면 이 낭만주의 이후에 로댕이 등장하는데 네. 이 자세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생각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네, 네.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아, 저는 로댕이 먼저 나오고 얘가 나왔나? 이랬는데 시대적으로 로댕이 뒤였군요. 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인상주의를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 네. 로댕이 인상주의 조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인 건 알겠는데 이게 그 낭만주의가 뜻하는 의미랑 직접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낭만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뭐 로맨틱이라고도 얘기했고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낭만이란 게 항상 좋은 감정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것, 추한 것도 그린 게 낭만주의예요. 감정의 표출? 네, 감정의 표출인 거죠. 그래서 뭐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나 우리가 뭐 나쁜 것도 그렸는데 이 그림 안에서 보면은 죽음이라든지 뭐 식인, 기아 이런 거를 경험해서 생지옥을 13일 동안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 사실과 그 감정, 그때 감정 그대로를 표출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이상화시키지도 않고 보시면은 되게 봤을 때 고난이라든지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정을 표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낭만이라고 하면 로맨틱하고 좋은 것만 상상을 하지 말고 그런 추한 것이라든지 악한 것도 감정으로서 표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고통스러운 시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네. 신고전주의 그림이랑 살짝만 비교를 해보시면 네. 신고전주의 그림이 정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느낌이라면 낭만주의의 이 제리코의 그림이나 들라크루아의 그림을 봤을 때 그림 안에서 뭔가가 요동치는 듯한 감정이 좀 더 격한. 맞아요. 그게 그림을 통해서 좀 분출이 되기 직전인 약간 그런 상태? 그림에서 감정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이해되셨나요? 뭔가 꽉 채워지진 않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술이 약간 그래요.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 없고 한 작품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특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라기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 프랑스 대혁명 그 시민들이 일어나는 시민의 감정이 어떤 광장에 모여서 막 손을 들면서 노동혁명 하듯이 그런 느낌이 약간 그림에서 느껴지는. 네, 그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여신이라는 작품을 저희 카페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방금 연건님이 말씀하신 게 그 그림에서 조금 더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 그림도 같은 시대의 네. 그림인가요? 네. 네. 음. 제리코가 낭만주의를 연 선구자라고 하면 들라크루아는 낭만주의의 대표화가 그 들라크루아의 대표적인 작품이 방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거기서 이렇게 팔 들고 있는 사람이랑 여기 팔 들고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느낌이 저도 비슷해요. 겹쳐져요. 네, 네. 겹쳐져요. 위치도 구도도 비슷한데요. 되게 비슷한 네.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이전에 뭐 르네상스부터 신고전주의 그 그림들보다도 서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 네, 나나 보다. 이렇게 다수의 인원들이 나오는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서민이 많이 나와서 그러네요. 그런지 좀 겹쳐지는 게 있네요. 약간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인이라서 네, 계층 자체가 틀려지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성적 화풍의 낭만주의 그림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19세기 후반 사실주의로 넘어가서 사부라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제 신고전주의, 낭만주의를 거쳐 이제 사실주의의 차례인데요. 다들 이제 시기가 18세기에서 19세기, 그 다음 이제 사실주의에 와서 19세기 후반이 됩니다. 19세기 중후반으로 오자 이제 초기에 조금 혼란했던 산업혁명에서 완전히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은 시기가 되는데요.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처럼 자본주의가 이제 완전히 확립이 된 거죠. 자본주의가 확립이 되고 도시 중심으로 생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특히 영건님이 자주 네. 언급하시는 블루 칼라들. 그래서 우리는 다 거의 다수의 노동자들로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고 네. 자본가들은 소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등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 질서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좀 더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낭만주의는 사실 아까 이국적인 거, 좀 뭐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좀 어떻죠? 동떨어져 떨어져 있죠. 있어요. 맞아요. 동떨어져 있고 낭만주의 가치관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네,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그쵸. 거죠. 너무 이제 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모순을 좀 폭로해야 된다. 예술적으로도 그래야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실주의가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화가와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함께 들어주세요. 네, 꾸르베라는 작가인데요. 꾸르베의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작품입니다. 1849년에 그려졌고 세로가 3m, 가로가 6m가 넘는 와우. 대작이에요. 진짜 크다. 오르낭의 매장에 이 작품이 원래 이름이 있었다고 해요. 원래 이름은 오르낭에 있었던 매장의 역사화라는 제목이에요. 오르낭은 시골 마을의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요 작품을 보시면 그냥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평범한 장례식 장면을 그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꾸르베는 역사화라는 제목을 붙였죠. 네. 이거는 당시 예술을 비판하고 비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영웅적인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시골 마을의 평범한 장례식이라는 사실, 그냥 상황만을 표현한 거죠. 네. 근데 왜 그게 비꼬는 거예요? 거죠. 이 작품은 역사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의 그림들이 네. 좀 어떤 뭐 영웅이 나오거나 이래야지만 역사화라고 붙어야 그랬던 것 됐었던 같아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영웅적인 사건들을 주제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이 꾸르베는 그냥 이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특별한 주제나 특별한 중요한 사람만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 그 사실 자체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근데 그래놓고 역사화라고 붙였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꼰 거다. 네, 그 당시의 화풍이나 어떤 인식 같은 관습을 깬 거네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시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실제로 1855년 만국 박람회에 출품을 하게 돼요. 근데 출품을 거부당합니다. 왜죠? 아 의미가 없다. 네, 협업에서? 의미가 없죠.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린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일상을 그린 게 없고 반드시 어떤 신화라든지 영웅적인 인간 이런 걸 그렸었는데 이건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네, 하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살펴봤던 신고전주의 호라티우스의 맹세 같은 것만 봐도 그렇죠. 누가 봐도 얘네 영웅이고 뭔가 이런 것만 사람들이 보다가 갑자기 장례식에 묵념하고 있는 거 그럼요. 보면 배가 난파 정도는 돼야지 내보낼 의미가 만한데. 있는 그림만이 그려지다가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을 그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례식인데 그냥 왕의 장례식도 아니고 일반 시골 마을에 사는 평범한 시민들인 거죠. 그래서 출품을 거부당하게 되고 꾸르베는 자기가 혼자서 그냥 사실주의자 꾸르베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시를 혼자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주의라고 용어가 만들어진 게 네. 요 사실주의 꾸르베라고 직접 자기가 네, 붙여서 자기가 붙여서 전시를 하게 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오르낭의 매장이 사실주의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고 이것으로부터 사실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꾸르베 작품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1849년 동시대 년도의 작품입니다. 보시면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죠. 네. 두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사람들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돌을 깨고 있잖아요. 네. 이 노동하는 장면을 그냥 그린 거예요. 주제가 이제 인물이 아니라 그냥 노동하는 삶의 장면이 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당시 사람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주제가 그냥 일상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돌을 왜 깨는지
아시나요? 아, 이건 그냥 노동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미 없어요. 직업. 의미 없어요? 직업. 무슨 직업이길래 돌을 깨는? 뭐 석공일 수도 있고. 돌 깨서 얻다가 갖다 주는 사람? 건물 지을 때 뭐 쓴다든지. 네, 노동자죠, 노동자. 왜냐하면 사실주의 시대 사실주의 사조는 당시 기계 문명이라든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미술 사조였어요. 사실주의라는 사조의 이름에 걸맞춰서 꾸르베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천사를 그리기 원한다면 내게 천사를 보여주시오. 네, 멋있는 그래서 분이네요. 카리스마. 진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진실만을 그리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상황을 정직하게 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주의 화가 중에서는 꾸르베 말고도 도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밀레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줍는 여인들이. 이삭 줍는 여인. 그리고 그 만종.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도 있는데 꾸르베는 시대 상황을 정직하게 그냥 그렸다면 도미에는 그 시대 상황을 조금 더 그 모순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비꼬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사실주의는 특이하게도 이성적인 화풍과 감성적인 화풍이 같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렸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당시 자본주의 시대라든지 기계 문명을 비판하는 그 감정을 그려냈기 때문에 감성도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그 시대상을 알아야 느낄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쿠르베 그림은 감성보다는 이성에 가까운 건가요? 그림만 봤을 때는 네, 이성에 더 그런 것 가까운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도미에로 가면 약간 조금 더 비꼬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감성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처음에 고대 그리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 낭만, 사실주의까지 해서 첫 번째 서양 미술사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영건님과 왕자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미술 사조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한번 쭉 짚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빨리 소화시키시네요. 거의 뭐 한 작품씩만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대표적으로 쑥쑥 짚고 넘어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한번 보고 싶고 이거를 통해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한번 훑어보도록 해서. 동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더 궁금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있었나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림만 보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약간 영건님 같은 청취자분들이 많아지셨으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네, 왕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빨리 다음 주의를 듣고 싶어요. 저도. 뒤에 미술사조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오늘.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바로크랑 로코코에 대해서는 진짜 건축물 관련해서만 많이 배워왔었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바로크 건축 양식, 로코코 건축 양식을 찾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한데 그걸 봐도 여성스러운 건축 형식과 남성스러운 건축 양식이 다 드러나 있어서 그때도 되게 재미있게 들었었는데 또 오늘 권쌤님과 사브레님한테 바로크의 미술 또 로코코 미술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다른 재미를 오늘 느꼈습니다. 미술 교양 수업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거 준비할 때 작품을 뽑았잖아요. 그 네. 작품 뽑은 기준이 에피소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요거랑 그 대표적인 특징, 사조의 대표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 요 두 가지를 중점으로 작품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제목이 빨리 소화시키는 서양 미술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미술사를 조금 손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 청취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빨리 소화시키는 서양 미술사로 길잡이 같은 게 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브레가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건축부터 조각까지 많이 다루기에는 빨리 소화를 절대 못 시킬 것 같아서 이제 회화 위주로만 짧게 만나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실주의 뒤에 인상주의부터 이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